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페이지 24쪽이죠. 페이지 24쪽에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우리가 처음 케플러의 법칙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 케플러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의 법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타원 궤도의 법칙, 두 번째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세 번째가 조화의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이 케플러의 법칙은 각각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하나의 법칙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에 태양 주변으로 예를 들어 지구가 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그러면서 원궤도를 그릴 때 등속 원운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개념 삼아서 이제 정리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우리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요. 이 각각의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다는 것과 함께 같은 시간 동안 행성들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어디에서나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까지도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일점에서는 공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원일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조화의 법칙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만큼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건데 그 공전 주기와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와의 관계를 따진 게 조화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이 정해져 있었었죠. 공전 주기의 제곱과 거리, 그러니까 보통은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보통 타원이라면은 장반경이라고 하는 큰 지름의 절반, 그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케플러의 법칙 중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이 케플러의 법칙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각각의 케플러의 법칙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 있죠.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때 이 만유인력이 보통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알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케플러의 법칙 중에 제3법칙인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바로 이 만유인력 법칙이 유도가 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케플러의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새롭게 나온 공식들이니까 법칙들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어서 아래 보시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씩은 다 배웠었던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뉴턴의 운동 법칙은 역학 중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지어놓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뉴턴의 운동 법칙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거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성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에서는요. 어떤 물체가 관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에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힘이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힘, 포스죠. 힘, 포스예요, 포스. 우리가 줄여서 F라고 적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의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면은 힘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양의 변화고 또 하나는 운동 상태의 변화입니다. 물체에게 힘이 가해져서 모양의 변화가 생겼다.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모양의 변화거든요.
물체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모양 변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물체의 모양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힘이 가해졌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모양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하고 나서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뭐 물체가 찌그러진다, 뭐 찰흙덩어리에 힘 가하면 찌그러진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의 효과의 모양 변화를 배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은 모양의 변화가, 아니, 힘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운동 상태의 변화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하나는 빠르기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자,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빠르기가 변했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또는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도 힘이 가해졌다고 보거든요. 직선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예를 들어 되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휘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서 오세요.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면 당연히 힘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 효과가 모양 변화 아니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고, 운동 상태의 변화라면 빠르기나 방향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양 변화는 무시하고 운동 상태의 변화를 봤을 때 빠르기가 변화되고 방향이 변화돼야지만이 그 물체에게 힘이 가해진 거거든요. 근데 앞서 관성의 법칙은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 자체가 0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힘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힘의 효과가 있니 없니? 없다라는 이야기거든. 오케이? 자, 힘의 효과가 없다. 힘의 효과가 없다. 그 말인즉슨 모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알겠습니까?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야 됩니다. 그 말은 빠르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방향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앞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의 경우는 일단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런 물체에게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물체는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태는 당연히 힘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또 하나가 더 문제야. 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은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 관성에서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0이라면은요.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처음부터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되 한 힘의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 0이다. 그러면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자꾸 학생들이 빠르기가 있다 없다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빠르기가 있으면, 즉 움직이면서 속력이 있으면 그 물체는 그러면 힘이 가해진 거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으면 힘이 0인 거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있다면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 상태에서 빠르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빠르기에 변화가 있다 없다예요. 그리고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속력을. 맞죠? 근데 그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물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속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게 되면은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나든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든 그래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관성의 법칙부터 보고 있는데 이 관성의 법칙은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0인 경우에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물체에게 여러 종류의 힘이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의 힘들을 다 더하거나 빼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가지의 힘을 만들게 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이제 알짜 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힘의 합력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두 종류 이상의 힘들을 합치는 것들을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예를 들어 F1과 F2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때 합력은 얼마다? 합력은 그렇죠. F1 플러스 F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여기가 F1, 여기가 F2. 그러면은 합력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주면 되죠. F1 마이너스 F2 이렇게 해줬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두 힘이 나란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힘은 이렇게 F1, 또 하나의 힘은 이렇게 F2 이렇게 가해진다면은 이때는 우리가 두 개의 힘으로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이때 그 대각선으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힘 F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었죠. 중학교 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력을 계산하거든요. 두 개 이상의 힘을 하나로 만들고 세 개 이상의 힘을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힘을 만들 겁니다. 그랬을 때 관성의 법칙은 여러 종류의 힘들이 가해진다면은요, 그 힘들을 다 더해서 최종적인 힘이 0이 되는 조건에서만 관성의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물체가 움직이려면은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지금 현재 물체가 관성 상태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동일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빠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런 식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 등속이라는 말 자체가 속력이 일정하다. 직선, 일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등속이니까 빠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직선이니까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이것이 바로 아무런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운전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각각 자동차 밑에 운전하는 과정에서 페달을 밟게 되잖아요. 악셀레이터. 그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력이 빨라지고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속력이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면은 결과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는 악셀레이터에 발을 분명히 올리고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힘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요, 이때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자동차의 엔진이 바퀴를 굴려주는 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정한 속력을 할 때는 힘이 0이라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이 물체와 지면 사이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같은 힘들이 생기고요. 또는 공기와도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내가 자동차에게 전달해주는 힘이 마찰력과 합쳐졌을 때 0이 돼야지만이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말은 우리 주변에서도 저 관성의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인 경우에만 관성의 법칙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바로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법칙은요.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속력, 속도. 속력과 속도가 뭐다?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속력이 뭐고 속도가 뭐다? 우리 주변에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 뭐가 되게 빨리 움직여 자동차가 슉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친구랑 둘이 가다가 와 저거 속력 되게 빠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와 저거 속도 되게 빠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냥 둘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력이나 속도나 어차피 둘 다 빠르긴데 그러지 않나요? 과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이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야기했던 속력과 속도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속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그 물체의 빠르기만을 이야기합니다. 빠르기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빠르기와 방향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체의 속력은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단순히 빠르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속도는 하고 이야기하면은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그렇게 구별해서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속력이나 속도나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좀 구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속도라고 하는 말에 속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속도를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짜가 이제 더할 가짜니까. 근데 이 속도를 더한다라는 말은 그 물체에 빠르기의 변화가 생기고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 모두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리고 방향의 변화까지도 속도 변화량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가속도를 우리가 기호로는 A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 만약 이런 가속도의 개념 같은 것들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빠르기의 변화만 봅니다. 방향의 변화는 굳이 안 봐요. 아시겠죠? 빠르기는 빠르기만 보시면 됩니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이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휘어진다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빨라진다 느려진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랬을 때 그 빠르기의 변화량을 가속도 A라고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빠르게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힘이 존재합니다. 앞서 관성의 법칙에서는요. 힘이 0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속도의 법칙은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 빠르게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어떤 물체에게 힘을 줘서 탁 밀어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물체에게 힘을 주면 물체는 빠르기가 변할 거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내가 확 밀면은 얘가 빠르기가 생기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똑같은 물체에게 힘을 서로 다르게 줄 거예요. 하나는 약하게, 하나는 세게. 그러면은 누가 빨리 움직일까요? 누가 빨리 움직이겠니? 세게 밀어준 게 더 빨리 움직이겠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물체에게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똑같은 힘을 작용시키는데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워요. 그러면은 똑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 누가 빨리 움직이겠니? 가벼운 거. 그죠? 이런 식의 조건들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체의 속도 변화량에 해당하는 가속도 A는요. 무거울수록 빨리 움직입니까? 가벼울수록 빨리 움직입니까? 가벼울수록 빨리 움직이죠. 따라서 가속도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반비례해요. 오케이? 그리고 세게 밀어주면 빨리 움직이나요? 약하게 밀어주면 빨리 움직이나요? 세게 밀어주면 빨리 움직이죠? 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고요. 힘의 단위는 N. 뭐라고 했죠? 뉴턴이라고 했죠. 그죠? 이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시는 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면서 가속도의 단위는 보통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가지고 표현을 해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여러분들 과학을 하다 보면 수많은 단위들이 나오거든요. 이 단위를 적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미터 퍼 세크라는 뜻은 1초당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지지?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시 식을 좀 정리하면은 F는 하고 정리하면은 M 넘겨버리면 되죠. 그지? MA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요 공식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바로 하나의 법칙입니다. 저기 아까 관성 법칙 보세요. 관성의 법칙에서는 힘이 얼마? 0. 그러니까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0이라면은요. 질량이 있든 없든 질량 분명히 있겠죠, 물체가.
질량이 크든 작든 가속도 있어 없어? 없죠. 가속도가 0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 빠르게 변화도 없고 방향의 변화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가속도의 법칙에서 힘이 존재합니다. 힘이 있으면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가속도를 곱했을 때 힘이 나오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거야. 볼래?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의 질량이 2kg이에요. 근데 내가 이 물체에게 10N의 힘을 가했다. 그렇다면은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겠는가? 가속도 A는 뭐분의 뭐? 질량분의 힘. 그죠? 질량 얼마? 2kg. 힘 얼마? 10N. 얼마 나오죠? 5m/s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초당 5m/s씩 속도가 계속 빨라질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세 번째가 작용반작용의 법칙이거든요. 자, 중학교 때 사실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은 배워요. 배우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도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볼 작용반작용 법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얘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본 적은 없을지도 몰라요. 자,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작용반작용의 법칙인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서로 두 물체에게 힘이 쌍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힘이 쌍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물체가 B라고 하는 물체에게 힘을 가해요. 그런데 이때 A가 B에게 가한 힘을 FAB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A가 B에게 힘을 가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죠. 예를 들어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손으로 팡 때렸어요. 알겠죠?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가했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팍 때렸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렸네 이렇게 보이겠죠. 힘은 누가 누구에게밖에 안 준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그 사람밖에 준 것처럼 안 보이죠. 그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작용반작용은 만일 나 A가 어떤 사람 B에게 힘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A가 B에게 힘을 가한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B가 A에게도 힘을 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FAB만큼의 힘을 가하게 되면요, B도 A에게 힘을 가하게 돼 있어요. FBA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작용반작용의 법칙은요, 이때 가해지는 힘 FAB와 FBA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작용반작용. 자, 조금 이게 어려워지는 개념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A가 B에게 힘을 가했는데 B가 A에게 힘을 가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벽을 주먹으로 빵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힘을 가한 거지? 내가 벽에게 힘을 가한 거죠. 그러면 펑 치는 순간에 벽이 뭐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퍽 쳤을 때 도리어 내 손이 아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부러질까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힘의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벽에게 힘을 줬거든? 그럼 벽이 내가 준 힘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야지. 그렇지 않겠니? 근데 왜 나는 도리어 힘의 효과가 생기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내가 벽에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벽도 나에게 힘을 가해준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 작용반작용의 관계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런데 자 봐봐.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N의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B도 A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야 되거든요. 얼마? 10N의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끔 학생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우리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여러 종류의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일 저것처럼 A가 B에게 가하는 힘과 B가 A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면은 저거 빼버려야 되지 않아요? 빼면은 0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A가 오른쪽으로 힘을 10N을 가했고 B가 왼쪽으로 10N을 가했으니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저거 두 개 더해주면 0 나오는 거 맞습니까? 20 나오죠. 20이 나와요? 아니죠. 빼야 되네. 그렇지. 빼야 되는 거잖아.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0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앞서서 힘을 더하거나 뺀다 이런다라는 것은 한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일 때 더하거나 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저 A가 B에게 가하는 FAB랑 B가 A에게 가하는 FBA가 한 물체에게 작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FAB는 B에게 작용하는 힘이고 FBA는 A에게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가해지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대상이 다르면 그걸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B는 A가 준 10N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거고 반대로 A는 B가 준 10N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보세요. 얼음판이 있어요. 얼음판이 있는데 여기에 두 학생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덩치가 되게 커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은 덩치가 되게 작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하고요. 이 학생은 30kg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지금 A라고 하는 친구고 이 친구가 B라고 하는 친구인데 A가 B를 죽이려고 밀었어요. 알겠습니까? A가 B에게 죽아! 이러면서 힘을 줬습니다. 그 힘 FAB라고 할게요. 이때 A가 B에게 가한 힘의 크기는 120N입니다. 요 힘 120N이에요. 근데 A가 B를 팍 밀었을 때 B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라고요. 작용 반작용의 현상 때문에 A가 B를 밀었으면은 B도 어떻게 돼야 되죠? A를 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팡 하고 접촉되는 순간에 A가 B에게 가해주는 힘만큼 B도 A에게 힘을 돌려줘야 돼요. BA로.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FBA도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120N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 두 힘 뺄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A와 B는 120N의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A의 경우는요. B로부터 얼마 받았어? 120N 힘 받았지. 그러면 가속도 계산해볼까요? 가속도 A는 뭐분의 뭐? M분의 F. 질량이 얼마? 60kg. 힘 얼마? 120N. 따라서 가속도 얼마? 2m/s의 제곱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B를 볼까요? B의 경우는요. 똑같이 가속도 계산해 볼게요. 가속도 A는 질량분의 힘입니다. 질량 30kg 분의 힘 120N이죠. 그러면 4m/s의 제곱이 되겠네요. 둘이 지금 가속도가 다르죠. A는 저렇게 힘을 받으면은 초당 2m/s씩 속력이 빨라져야 되고요. B는 초당 4m/s씩 속력이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A가 B를 팍 미는 순간에 B도 A를 밀죠. 그런데 이때 A가 질량이 크니까 가속도가 작은 거야. 그래서 뒤로 밀려나가는 속도가 느린 거죠. 반대로 B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니까 팍 밀리는 순간에 뒤로 쫙 밀려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A는 그냥 팍 밀었을 때 뒤로 끄떡하고 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B는 하고 밀려나가겠지. 이해가 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작용 반작용 법칙.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이 세 가지의 법칙들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뉴턴의 운동법칙만, 이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만으로도 한 일주일간 떠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리고 문제 내기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들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학년이 높아져서 물리 원 같은 걸 배우면요. 앞단원에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만으로도 꽤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이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융합과학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개념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낼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낼 때 학교 선생님이 저 뉴턴의 운동 법칙을 굉장히 자세하고 오랫동안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문제를 풀어봐라 이랬으면은 당연히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개념 자체만을 좀 알아두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냥 한 시간 없어 끝냈는데. 어떤 거요? 이 부분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는 좀 풀어봐야 돼요. 한두 문제? 아니죠. 뭐 유형별로 한두 문제씩이니까 한 기본적으로는 이 세트 문항에서만 그래도 최소한 20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되겠지. 그러니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케플러의 법칙과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두 가지를 각각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페이지 25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5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지구의 운동.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보겠다 이거죠. 바로 자전과 공전입니다. 자전은 뭡니까? 자전. 스스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자전이라고 하죠. 공전은 뭔가요? 공전. 누구랑 같이 돌아?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전은 하루 동안에 지구가 한 바퀴씩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 공전은 1년 동안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저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먼저 자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인데 지구가 혼자 빙글빙글 돌 거예요. 이때 지구가 북극과 남극을 축으로 하는 요 하나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자전축이라고 하거든요. 자전축이 얼마? 24시간. 그렇죠. 1일. 그죠? 24시간이에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러면은 자전 속도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한 바퀴 빙글빙글 돌 때마다 뭐 시간당 몇 도씩 회전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원을 한 바퀴 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360도를 몇 시간 동안 도는 거야? 360도를 24시간 만에 도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간당 몇 도씩 도는 걸까요? 1.5. 나눠보면 되잖아. 1.5. 이게 1점 뭐야? 15지. 그죠? 1시간당 약 15도씩 도는 자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저게 어느 정도의 빠르긴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 빠르겠죠. 야, 생각을 해봐라.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되죠? 지구 반지름? 요 지구 반지름? 응? 6,400km 정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짧네요. 저게 짧은 거야, 6,400km가? 너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로 얼마 나와? 5km. 아니 5km. 5km라고? 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km밖에 안 나와? 안 나와. 더 나와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군요. 그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직선 거리로 350에서 400 정도 나오죠. 그러면 서울에 부산까지 16번 가면 지금 반지름 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짧네요. 그지? 16번. 뭐 얼마 안 되네, 그지?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군요. 그지? 뭐 16번만 가면 되는데 뭐. 아마 너가 평생 걸어도 못 갈걸? 자, 반지름이 6,400km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지구 표면에 서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적도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지구의 둘레, 원의 둘레를 한 바퀴 빙글 도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랬을 때 생각해봐. 그냥 지구 반지름은 한 6,000km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원의 둘레 한번 계산해보라고. 원의 둘레 계산하면 2파이 R이잖아. 파이에다 그냥 3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6,000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66에 36, 36,000km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36,000km를 여러분들이 24시간에 돌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간단히 계산해도 시간당 보통 한 1200km 정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네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중에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스포츠카, 고성능카, 고성능 자동차들 막 페라리나 아니면 람보르기니 막 아이언맨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차들, 그런 차들 시속이 최고 시속이 시간당 시속이 한 300에서 350 정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차들을 우리가 이제 슈퍼카, 고성능카라고 하거든요. 뭐 최고 빠른 차는 400km 정도까지 나온대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만약 그 속도로 달려가면은요, 핑 하고 사라질 겁니다. 맞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네들 지금 가만히 서 있어도 1000km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시간당. 어마어마하게 빠른 자전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전혀. 알겠어? 지구 위에서 우리는 지구가 저렇게 빨리 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가만히 정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자전주기와 자전 속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지구가 빙글빙글 돌 때 그 도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자전 방향. 시계 방향. 축을 중심으로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 이걸 이야기할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자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이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그것을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았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돈다 이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오케이? 이게 일단 자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대표적으로 일주운동입니다. 이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천체의 움직임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이 떴다 지는 거, 밤에 달이 떴다 지는 거, 그리고 별이 떴다 지는 거. 알았니? 그게 다 일주운동이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태양이 뜨고 지는 하늘이 어느 쪽?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랬죠. 달은요? 서쪽에서. 똑같다 그랬지. 별은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하루 동안에 우리가 태양, 달, 별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항상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자요. 왜?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간단한 거잖아. 봐봐. 내가 지구야. 너네들이 별이야. 태양이야. 달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스스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럼 도는 동안 여러분들 한 번씩 쓱 보고 가겠죠? 근데 그러는 동안 지구에 있는 나는 내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지만 나는 눈으로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태양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빙그르르 도니까
지구 위에 있는 나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런 게 뭐라고? 일주운동입니다. 오케이? 일주운동은 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저 일주운동 말고도 뭐 또 다른 예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실제로 태양이 떴다 지는 거, 달이 떴다 지는 거, 별이 떴다 지는 거 다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원래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실제로 태양이 떴다 지는 게 태양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달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별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분명히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 현상인 일주운동 가지고는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 3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지구 자전에 관련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에요.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 자,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추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추를 만들어요. 쇠로 만든 추. 알았어? 그 추 매달아놨다고, 줄로. 그런 다음에, 봐봐요. 이때 추를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은 추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맞죠? 추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데 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자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진자가 주변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못 받거든요.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냥 얘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틀어지는 거야, 진자가. 알았니? 그것도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틀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틀어질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처음에 보세요. 자, 봐봐. 진자가 선생님 앞에서 요렇게 움직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진자는 바람에 영향 못 받거든요.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관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지구와 함께 자전하지 않니? 맞지? 그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이렇게 흔들리던 진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시 뒤에 선생님이 지구와 함께 자전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몸이 약간 틀어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진자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몸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자전 때문에 진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가 기울어졌네?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야. 맞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좀 더 틀어지니까 진자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도 더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진자가 이 방향으로 진동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 이 방향으로. 그런데 잠시 뒤에 시간이 지나면은 진자의 흔들리는 방향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예요. 2번으로. 오케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죠. 3번으로. 그래서 진자가 진동하는 면이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에 관련된 건데 이런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 나타나는 것은 지구가 자전해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요. 코리올리 효과,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도면이라고 합시다. 적도예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적도에서 극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뭐 다른 힘을 받지 않는다면 얘가 일직선으로 쫙 날아가야 되겠지.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이렇게 자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물체에 지구에 자전하는 이 힘이 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날아가던 물체가 휘어져요.
알았어? 그렇게 이제 휘어지게끔 만드는 가상의 힘을 전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향력도 지구 자전의 증거예요. 알았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저 전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전향력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대기대순환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각 위도별로 부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바람. 왜 우리나라 편서풍지대에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대체적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불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부는 대부분의 바람들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부는 편서풍이 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부는 건데 그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 이유가 바로 이 전향력 때문입니다. 전향력 때문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전향력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이거든요. 자, 서편 이동 현상. 보세요. 해봐봐.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성은요, 크게 두 가지 위성이 있어요. 정지 위성이라고 하는 것과 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지 위성은 말 그대로 한 장소에 딱 위성이 머물러 있는 경우, 그걸 정지 위성이라고 하고, 궤도 위성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위성을 우리가 궤도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정지 위성은요,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위성도 같은 속도로 도니까 계속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정지 위성이거든. 그래서 정지 위성 같은 경우가 이제 통신 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위성들이죠. 그 장소에만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궤도 위성은 지구가 자전할 때 그 자전 방향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달라가지고 얘네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위성을 우리가 궤도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적도면이 있고요.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할 겁니다. 이 방향으로 자전. 그런데 어떤 위성이 이런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치자고요. 알겠습니까? 이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위치에. 근데 지금 2시에 여러분들 머리 위로 인공위성이 딱 지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2시간 이후에 인공위성은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즉 인공위성이 2시간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지금 2시에 여러분들 머리 위로 위성이 지나갑니다. 그럼 몇 시에 다시 위성이 돌아와야 되죠? 4시에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때 4시에 그 위성을 딱 찾아보면은 그 위성이 내 머리 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에서 약간 서쪽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왜 그러느냐? 인공위성 궤도는 계속해서 이 빨간색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에 여러분들 머리 위로 인공위성이 지나가서 2시간 뒤에 다시 이 지점으로 온다면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구와 함께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해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낀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인공위성 궤도가 이렇게 자신의 머리 위를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위성 궤도는 바뀌지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인공위성 궤도가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갔네? 이렇게 느낄 거야. 아까 지구 자전 속도가 시간당 몇 도씩? 15도씩. 그러면 2시간 뒤에 관찰했다면은 인공위성 궤도가 몇 도 회전한겠니? 몇 도 회전한 거야? 30도만큼 서쪽으로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보일 거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이고 지구 자전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하고 이 증거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푸코진자의 진동면 회전이나 아니면 전향력 뭐 이런 개념들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거 아닌즉슨 여러분들은 저 푸코진자의 진동면 회전이나
전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구 자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이런 거 알겠습니까? 자전 주기, 자전 속도, 자전 방향,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증거 3가지 있죠.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 모르겠으면 외워버리시면 돼요. 푸코진자의 진동면 회전, 그 다음에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전향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전향력, 그 다음에 서편 이동 현상,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 이 3가지가 지구 자전의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아, 너무 복잡하게 안 가도 돼요. 너무 어렵게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 자신 없으면은 그냥 저런 증거들이 있었지 라고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나요? 혼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막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될 텐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빼버리고 필요한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이것만 알고 가자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겁니다. 현상과 증거를 구별할 줄만 알면 돼요. 증거 3가지, 저게 뭐다? 안 중요합니다. 저게 안 중요해요. 그냥 푸코 진자가 진동면 회전하는 걸 관찰했는데 그게 지구 자전의 증거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물체가 휘어지는 힘이 나타난다. 전향력이다. 오케이? 근데 전향력이 지구 자전의 증거다.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가 자꾸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구 자전의 또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되겠죠? 뭐 보면 돼요? 뭐 보면 돼? 공전. 공전 보면 되겠지. 자, 공전 볼까? 자, 공전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전은 태양이 있으면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지. 네. 그랬을 때, 자, 공전 주기는 얼마일까요? 1년. 공전 주기 1년입니다. 365일이죠. 그러면 공전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보통 공전 속도는 360도를 365일 정도 만에 도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약 하루에 몇 도 정도씩? 네. 1도 정도씩. 그죠? 회전할 겁니다. 1도 약간 안 되겠죠? 그지? 하루에 약 거의 한 1도 정도씩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공전 방향. 어느 방향으로 돌까? 이거, 방식. 역시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라면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전 방향이 이 방향이란 이야기예요. 됐죠? 위에서 바라본다면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거죠. 됐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과 증거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현상과 증거. 대표적으로 현상은 뭐가 있냐면은, 현상은 연주운동이에요. 연주운동. 우리가 일주운동 이러면 하루 동안, 연주운동 하면 1년 동안 관찰하는 모습이거든요. 연주운동은 1년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별자리가 바뀌는 것, 계절별 별자리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연주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을 돌죠? 네. 맞죠? 근데 과거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 볼래? 봐. 가운데 태양이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구가 돌 거 아니에요? 그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지구가 요만큼 가서 태양을 보게 되면은 태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여기에서 오게 되면은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이게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요 뒤에 별자리들이 있거든요. 별자리들이.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별자리가 있고 여기에 어떤 별자리가 있고 여기에 어떤 별자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별자리 뒤에 있는 별자리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은 요 가상의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근데 과거 사람들은 저 황도가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 그건 아니지. 맞지? 태양 가만히 있고 지구가 주변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황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연주운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년마다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들도 다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공전의 증거들. 네. 증거들 잘 구별하시면 되거든요. 자, 증거가 뭐가 있느냐? 증거. 첫 번째는요, 별의 연주 시차입니다. 우리 기존에 우주관 보면서 연주 시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저 연주 시차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결과적으로 지구가 중심이다, 태양이 중심이다. 각각 천동설과 지동설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됐었는데 뭐 당시에 못 찾았다 막 그랬었죠. 그치? 연주 시차는 이거거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 근데 하나의 별을 봐. 지구가 이 위치에서 이 별을 봅니다. 그러면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네. 그런데 6개월 뒤에 지구가 이 위치에 가서 똑같은 별을 바라보면은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죠? 이랬을 때 이 움직이는 전체 각도를 시차라고 하고 그 시차의 아, 절반, 이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근데 저 연주 시차가 나타나려면 무조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야 돼요.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교재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광행차예요. 오늘 비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거 갖고 있는데. 오늘 비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우선 갖고 있는데. 자전거까지 타고 오셨어요? 난리 났네요. 우선 여기서 비가 뭐 80mm인가? 뭐 온다고 하던데? 내일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비가 좀 오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좀 날씨가 끈적끈적하고 후덥지근한 거 보니까 비가 딱 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오고 있다고? 오고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자, 볼까? 갑자기 비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들 비는 사실 크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도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이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때 가만히 서 있는 경우에는 우산을 똑바로 들고 있지만 앞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는 우산을 앞으로 기울여야지만이 비를 덜 맞는다라는 거 아마 몸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맞죠? 근데 실제로 비가 우리가 걸어가는 경우에는 비스듬하게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습니까? 자, 비가 와요. 자, 비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수직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똑바로 서서 비를 맞지 않으려면은 우산을 당연히 비가 올 때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지, 우산을. 맞죠? 이러고 있어야지 안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뛰어갈 때는 우산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죠. 그럼 이게 우산 기울이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비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이것은 두 가지의 운동이 겹쳐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비는 똑바로 와요. 비는 똑바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사람이. 그러면 비가 그 반대 방향으로 또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이 두 개의 운동이 겹쳐져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알겠어? 느껴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비는 계속해서 수직으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니까
비가 비스듬하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는 광행차라고 하는 것도 빛이 휘어지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이런 현상이에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그때 요 위치에서 지구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별빛이 지구로 수직하게 내려옵니다. 별이 와요. 수직하게. 별빛이. 근데 문제는 이때 별빛은 수직하게 내려오는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별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 별을 여기서 관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만약 지구가 요 위치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별빛이 수직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별빛이 어디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별인데 여기에선 여기서 관찰되고 여기선 여기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빛이 휘어지는 이 각도를 광행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빛이 휘어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 거죠. 그거를 광행차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전해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별빛 스펙트럼이거든요. 여러분들 융합과학 처음 딱 들어와서 아마 그거 배운 적 있을 겁니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그 까만색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 적색편이. 그죠? 근데 그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멀어질 때 적색편이가 나타나죠. 네. 반대로 가까워지면은 청색편. 청색편이가 나타나야 되죠. 이때 우리가 관찰하는 외부 은하들은 모두 다 무슨 편이 나타나요? 청색편. 적색편이만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외부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별은요. 적색편이도 일어날 수 있고 청색편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 볼래요? 요 별을 관찰할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장소를 A, 요 장소를 B, 요 장소를 C, 요 장소를 D라고 합시다. A에서부터 B를 지나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별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죠? 가까워져. 그렇죠.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저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무슨 편이가 나타나겠니? 그렇죠. 이때는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C에서 D를 지나서 A까지 가면은 청색편. 거리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청색 편이랑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6개월 간격이겠지 뭐. 이 동안에는 계속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이. 그죠? 그 다음에 요 시기는 계속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 그지? 이게 6개월 간격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별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알아두시고 연주운동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 증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거 세 가지. 연주시차, 광행차, 그리고 마지막 별빛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본 게 지금 페이지 26쪽의 위쪽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달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했었던 부분 이거 페이지 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양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 뒤쪽에 있는 문제 몇 문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